앞선 4번의 멸공작전 실패로 이를 바득바득 가는 장제스. 장제스는 이전과는 다른 대대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독일 군사 고문 한스 폰 젝트의 조언에 따라 군 체계를 개편합니다. 그리고 66개 사단에 100만 병력 300대의 전투기를 투입하죠. 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그동안 공산당의 벌처식 게릴라, 즉 유적 심입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봉쇄 전략을 채택합니다. 먼저 홍군 근거지로 이어지는 모든 교통로를 차단하고 검문합니다. 물자 운송과 사람들의 이동을 금지시켜 공산당을 말려 죽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깥쪽부터 진지를 구축하고 보루와 토치카를 지어 해당 구역을 완전히 점령, 조금씩 천천히 전진해 나갑니다. 홍군을 사방에서 서서히 한 곳으로 몰아가죠. 국민당의 보루 때문에 게릴라전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 홍군은 물자가 부족해지고 각 유격지끼리 유대가 힘들어지죠. 다른 물자들도 부족했지만 내륙에 있는 홍군 2기에 소금이 특히 부족했습니다. 홍군은 시체 속에 소금을 숨겨서 들어오고 소변을 졸여서 섭취하는 방법으로 버텼지만 힘이 들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당권을 쥐고 있었던 국제파와 코민테르는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힘을 모아 전면전을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마오쩌둥은 산속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지속하자라고 말했지만 먹히지 않았죠. 국제파는 중화 소비에트의 관문인 광창에 토치카를 설치하고 병력을 모아 대회전, 전면전을 준비하였습니다. 국민군은 이 상황을 알고 공군과 포병으로 토치카를 박살내버립니다. 이미 몇 개월에 걸친 보급로 차단으로 홍군은 3사람당 소총 하나를 가지고 싸울 정도로 무기, 식량 등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로 무장한 국민군에게 개발리고 말죠. 결국 광창을 국민군에게 넘겨주고 홍군은 후퇴를 복종해야 했습니다. 코민테른의 군사 고문 오토 브라운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기습적으로 한 점 돌파를 하는 단촉 돌격을 제안했습니다. 마오쩌둥은 단촉 돌파는 피해가 너무 크니 복건, 절강, 강소, 호남 4개 방향으로 나누어 후퇴하자고 주장하죠. 그러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오쩌둥에게는 실권이 없었습니다. 홍군은 로이지를 다시 탈환하겠다고 다짐하며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1.5만의 정예부대가 국민군을 막으며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1937년 10월 홍군 10만 명이 서쪽으로 탈출을 시작했죠. 인류 역사상 단일 군사작전으로 가장 긴 행군인 대장정의 시작입니다. 간신히 국민군의 포위망을 뚫어냈지만 국민군의 추격은 계속되었죠. 1934년 1월 귀주에 도착. 국민군이 뒤쫓아오는 상황이었지만 마오쩌둥의 끈질긴 요청으로 당회의가 개최됩니다. 회의 주제는 5차 소공작전에서 패배한 이유. 국제파와 코민테르는 홍군과 당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국민군의 무기가 너무 좋고 병력이 압도적이라 밀린 것뿐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공산 세력이 너무 약해서 도움이 미미했다. 지금 당의 노선과 비전은 틀리지 않았다. 라며 남탓을 시전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몇 번이고 번번이 막히며 기회를 엿보던 마오쩌둥은 바로 반격을 합니다. 남탓을 해? 국제파 코민테른이 중국 사정도 잘 모르면서 당 노선을 잘못 세웠다. 군사작동 잘못 짰다. 보구와 오토 브라운 등 국제파와 코민테른을 맹비난하죠. 상황은 마오쩌둥에게 유리했습니다. 이미 국민군에게 패배하고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오쩌둥의 말이 설득력을 얻었고 이 회의를 계기로 마오쩌둥이 다시 군권을 장악하죠. 홍군은 귀주에서 부족한 물자를 보충하고 동쪽에 있는 국민당을 피해 서쪽으로 도주를 이어갑니다. 근데 말이 보충이지 약탈과 다름없었죠. 운남성에 들어서자 말라리아와 풍토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티베트 근접 지역에서는 공산당의 적대적인 티베트인들의 공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말이 강이지 폭이 300m의 고산지대라 유속은 빠르고 강 양쪽은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었죠. 이런 곳을 쇠사슬로 이어가며 도하에 성공합니다. 강을 건너자 이번엔 산이 문제였습니다. 로키 산맥보다 험준한 대설산을 거의 맨몸으로 올랐습니다. 설맹으로 눈이 멀까 천으로 눈을 가렸고 고산병과 굶주림으로 하나 둘씩 쓰러져 갔죠. 주로 남쪽에서 온 홍군들에게 대설산의 추위는 버거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눈사태까지 일어났죠. 사천지방에 들어서서는 출발할 때 10만 명의 병력이 이미 1만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급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아 군복과 신발도 제대로 없어 스스로를 거지군이라 불렀죠. 한계까지 다다른 홍군은 사천지방에서 가축과 곡식을 징발하고 약탈해 갑니다. 그러자 농민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 홍군과 싸웠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마오쩌둥은 이거 내가 아니라 장고타오가 한 거임. 남 탓을 바로 주장합니다. 농민은 우리의 친구인데 친구를 털어먹는 장고타오 나쁜 놈. 이 힘든 시기에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고급 습기를 쓰는 마오쩌둥입니다.
그리고 북상을 시작합니다. 여차 하면 몽골과 소련의 지원을 받을 생각을 했죠. 북쪽으로 가자 초원이 많이 나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행군은 더 힘들어졌죠. 살얼음이 낄 정도로 추운 날씨에 이미 몇 개월간의 행군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들쥐를 잡아먹어가며 연명했지만 문민군의 추격은 더 거세졌죠. 1년 동안 11개 성, 18개의 산맥, 17개의 강, 12,500km를 주파하며 북상을 한 끝에 섬서 북쪽, 감숙 서쪽, 예난의 자리를 잡고 새로운 소비에트 지구를 건설합니다. 남아있는 홍군의 숫자는 6,000명, 그중 대장정에 처음부터 시작한 병력은 3,000명이고 나머지 3,000명은 대장정 기간 중 합류한 인원들이었습니다. 10만 명이 1년 만에 3,000명이 되어버렸죠. 이 대장정으로 살아남은 공산당 핵심 지도부는 중국 인민들에게 신화적인 존재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의 절반을 훑고 지나오며 수많은 혁명의 씨앗을 뿌려두었습니다. 이 씨앗들은 훗날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국공내전 최종전에서 꽃을 피우며 마오쩌둥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죠. 그리고 공산당 내부에서 국제파와 코민테른을 밀어내고 끝끝내 마오쩌둥이 당권과 군사권을 움켜쥐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 대장정이 끝난 것이지 대장정에서 병력, 지휘체계, 자금 등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홍군과 공산당,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새로 자리 잡은 서북쪽은 따뜻하고 물자가 많은 남쪽과는 전혀 다른 황량하고 빈곤한 곳이었습니다. 인력 보충도 보급도 쉽지 않았죠. 국민군의 공격을 받으면 괴멸할 위기였습니다. 공산당 내부에서는 왜 몽골이나 신장 지역으로 이동하여 소련의 지원을 받자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죠. 마오쩌둥은 이 상황에 대한 타겟책으로 만주를 점령하고 화북 지역을 노리고 있는 일본을 몰아낸다 라는 명분을 세웁니다. 1936년 2월 동정 항일 시작,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동쪽 정보를 나섭니다. 이때 홍군의 동쪽에는 장제스의 북벌로 세력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산서성에서는 영향력을 떨치던 옌시산이 있었죠. 썩어도 준치라고 옌시산은 홍군의 공격을 노련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항일보다 멸공이 우선이었던 장제스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장제스는 바로 옌시산에게 20만 병력을 전해줍니다. 홍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세를 이어 국민당은 6차 소공작전을 준비합니다. 홍군과 공산당은 진짜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장쉐량.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